살 안 빠지는 진짜 이유. 의사도 말 안 해준 소화 효율의 비밀. 운동도 하고 식단도 줄였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 이 질문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체중계 위에서 좌절을 느끼고 거울 앞에서 의문을 품고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자책해본 분들 많을 텐데요.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 건 아닐까요? 나이 들수록 다이어트가 힘들어지는 이유. 예전에는 밀가루를 먹어도 괜찮았고 야식을 먹고도 바로 소화됐는데 요즘은 조금만 과식해도 속이 더부룩하고 밤에 누우면 더 힘들고 다음날까지 무거운 느낌이 가시지 않습니다. 이 모든 신호는 소화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섭취 칼로리를 줄이는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먹은 음식이 몸에서 어떻게 분해되고 어떻게 배출되느냐입니다. 먹은 음식을 몸이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대사가 느려진 상태에서 무조건 운동하고 굶는 건 마치 고장난 엔진에 기름만 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당신의 체중이 줄지 않는 진짜 원인은 노력 부족이 아니라 효소 부족, 유익균 부족, 그리고 소화 기능 저하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이어트를 할 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섭취량만 계산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 영양소들이 몸속에서 어떻게 분해되고 쓰이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같은 칼로리의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살이 찌고 어떤 사람은 유지됩니다. 그 차이는 소화 효율과 장내 환경에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소화효소의 자연 분비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즉, 이전처럼 먹고 마셔도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체내에 잔류하는 영양소가 지방으로 저장되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장내 유익균이 줄고 대장 환경이 나빠지면 변비, 가스, 복부 팽만감이 동반되며 체중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요즘 들어 똑같이 먹는데도 살이 더 찌는 것 같고 운동을 해도 몸이 가벼워지지 않으며 음식을 먹고 나면 예전보다 훨씬 더 속이 더부룩하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간과해온 다이어트의 진짜 핵심, 소화 효율이라는 보이지 않는 퍼즐 조각을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체중이 늘면 가장 먼저 식단과 운동을 탓합니다. 요즘 좀 많이 먹었나? 운동을 못해서 그런가?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런 단순한 이유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40대 이후의 체중 증가는 단지 칼로리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내부 시스템이 이미 달라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전엔 자극적인 야식, 기름진 음식도 비교적 문제없이 소화됐습니다. 치킨 한 마리쯤은 혼자서도 먹고 밤 10시에 라면을 끓여 먹어도 다음날 컨디션이 멀쩡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늦게 먹거나 밀가루 음식 한 끼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자는 내내 체한 느낌이 들며 다음날 아침까지도 피곤이 풀리지 않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건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더 이상 그 음식을 제대로 처리할 능력이 없다는 신호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소화 기능 저하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인식조차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중장년층이 요즘은 양이 줄었어 많이 못 먹으라고 말하지만 그 이유가 다이어트를 해서가 아니라 먹고 나면 몸이 괴로우니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먹는 양을 줄여도 살은 잘 빠지지 않고 오히려 복부가 더 나오는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먹은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채 체내에 정체되면 그것은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못하고 결국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특히 탄수화물은 당으로 분해된 후 소화 효율이 낮거나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이를 빠르게 지방으로 저장하려고 작동하게 됩니다. 이때 효소가 부족하거나 장내 환경이 나쁘면 그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지죠. 즉, 우리는 평소와 같은 양을 먹고도 더 많은 지방을 축적하게 되는 몸 상태가 되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소화 효율 저하가 단순히 체중 증가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배변 활동도 영향을 받고 변비나 설사가 반복되며 장내에 노폐물이 쌓이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복부 팽만감, 만성피로, 집중력 저하까지 이어지고 심지어 면역력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거나 다이어트를 해봐야 몸이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좌절만 더 커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살이 안 빠지는 체질이야 라고 단정짓고 다이어트를 포기해버리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체질 때문일까요? 정말 유전 때문이고 나이 탓이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대부분 소화기능 저하, 장내 미생물 불균형, 효소 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잘 먹고 덜 먹는 것이 아니라 잘 소화하고 잘 배출하는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체중만 줄이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소화 기능을 회복하고 장내 환경을 바로잡는 것이 진짜 건강한 체중 관리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덜 움직이고 더 먹어서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신체 내부의 생리학적 변화가 존재합니다.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변화들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화효소의 감소입니다. 소화효소는 음식물을 작은 분자로 쪼개어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물질입니다. 대표적인 소화효소로는 침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 위에서 분비되는 펩신, 췌장에서 나오는 리파아제 등이 있습니다. 이 효소들이 충분히 분비되어야만 우리가 먹은 음식이 에너지원으로 바뀌고 체지방으로 전환되지 않으며 노폐물로 깔끔하게 배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러한 효소의 분비량이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청년기에 비해 50대 이후에는 효소 분비량이 20에서 4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 결과 음식물이 위나 장에서 완전히 분해되지 못하고 체내에 남게 되며 흡수가 느려지고 일부는 지방이나 독소로 전환되어 저장되게 됩니다. 특히 탄수화물과 지방은 소화 효율이 떨어질수록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을 자극하여 복부 비만과 내장 지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수많은 소화 보조자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가 장내 미생물, 즉 유익균입니다. 유익균은 음식물 소화와 흡수뿐 아니라 면역력 유지, 염증 억제, 대사 조절 등에도 관여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유익균의 수가 줄고 특히 장내 환경이 나빠질수록 부패균이 늘어나고 변비나 가스 생성이 심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결과 음식물 찌꺼기들이 장내에 오래 머물게 되고 장 점막 손상, 염증 유발, 흡수 효율 저하, 복부 팽만이라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소화효소와 유산균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소화효소가 부족하면 음식물 분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장내 유해균이 먹이로 삼을 찌꺼기가 더 많이 생깁니다. 반면 유익균은 완전히 분해된 물질을 바탕으로 작용하므로 소화 효율이 낮으면 유익균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강한 소화를 위해서는 효소와 유익균 모두가 균형 있게 작동해야 하며 하나라도 부족하면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게 됩니다. 게다가 위산 분비 역시 중요한 변수입니다. 위산은 단백질을 소화하고 세균을 죽이는 1차 방어선인데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종종 속이 쓰리다는 이유로 제산제를 복용하는데 실제로는 위산이 부족해서 음식물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소화제나 산 보조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몸이 효소를 직접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식사를 통해 외부에서 효소를 보충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효소 식품으로는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 파파야의 파파인, 생강이나 무의 프로테아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만으로 충분한 양을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 효소 보충제나 발효효소 제품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흔히 겪는 나이살, 복부비만, 체중 정체기, 그리고 더부룩함, 속 불편함, 만성 피로까지도 결국은 소화효소 부족과 장내 균총의 불균형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여러 증상들, 그 시작은 단순한 칼로리 과다가 아니라
음식이 몸속에서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대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화 효율이 떨어지고 장내 환경이 나빠진 상태에서 단순히 먹는 양을 줄이거나 운동을 늘리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화효소를 보강하고 장내 유익균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똑같은 식사량이라도 체중은 점차 줄고 복부 팽만감이나 만성 피로 같은 문제도 놀랄 만큼 개선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실천해야 할 것은 효소가 풍부한 식재료를 매일의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브로콜리, 무생강, 파인애플, 파파야처럼 천연 소화효소가 풍부한 식품을 활용하세요. 이런 식재료들은 음식의 분해를 도와줄 뿐 아니라 위와 장의 부담을 줄여줘서 복부 팽만감과 더부룩함 완화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식사 전이나 중간에 소량이라도 섭취하면 식사 전체의 소화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유산균 제품을 드셨겠지만 그저 아무 제품이나 먹는다고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대장까지 살아서 도달할 수 있는 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낙상균이나 특수 코팅 캡슐에 담긴 균주처럼 위산을 견디고 장에 도달해 실제로 정착할 수 있는 제품을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김치, 된장, 청국장처럼 전통 발효식품도 훌륭한 유산균 공급원입니다. 단 이러한 발효식품은 가열하면 균이 사멸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날 것 그대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소화효소를 보충제로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말했듯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효소의 양은 줄어듭니다. 이때 외부에서 이를 보충해주는 방식으로 발효효소, 복합 소화효소, 식물성 효소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위주 식사가 많다면 아밀레이스, 단백질 섭취량이 높다면 프로테아제, 지방 함량이 많은 식단이라면 리파아제 등 음식 성분에 따라 효소 구성이 다른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유산균과 효소를 함께 배합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 조합은 음식의 분해와 흡수, 배출까지 모두 한 번에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의외로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식사를 할 때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인슐린 분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지방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뷔페에서 샐러드를 먼저 먹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식사 순서만 바꿔도 몸의 대사는 훨씬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화 후 배출을 돕는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식사 후 5분간 가볍게 걷기, 계단 한층 오르기, 따뜻한 물 한 컵 마시기 등 아주 사소한 습관도 소화 효율과 대사 속도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는 곧바로 앉거나 눕기보다는 몸을 세워두는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는 음식물의 이동을 중력과 체내 운동이 함께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카페인이나 자극적인 음료의 섭취 방식 조정입니다. 커피나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대사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지만 공복에 마시거나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산 분비를 자극하고 오히려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페인은 식사 후 1시간 이내 적당한 양으로 마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한 커피 대신 효소 음료나 발효 곡물 음료를 선택하면 속이 편하면서도 대사 효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효소와 유산균은 하루 이틀 챙겨 먹는다고 갑자기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은 습관에 따라 리듬이 만들어지며 꾸준한 섭취와 루틴이 쌓일수록 점점 더 효과가 커집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3일, 7일, 14일이 지나면서 서서히 몸이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부터 식사가 가벼워지고 아침이 상쾌해지고 체중이 이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다이어트를 숫자의 싸움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얼마를 먹었고 얼마나 운동했고 체중이 몇 킬로그램 줄었는지에만 집중해 왔죠. 하지만 이제는 그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몸이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먹는 양은 분명 줄었는데도 체중은 줄지 않고 운동을 해도 복부는 여전히 단단하게 남아있으며 무엇보다 전보다 더 자주 필요하고 더 자주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있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는 숫자가 아닌 흐름을 봐야 합니다. 음식을 먹고 소화하고 배출하는 이 일련의 흐름이 얼마나 막힘없이 작동하는가가 진짜 건강의 척도입니다. 체중계의 숫자는 이 흐름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일 뿐이죠. 특히 중년 이후의 몸은 예전과 다릅니다. 이제는 억지로 버티는 방식이 아니라 부드럽게 도와주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 상당수는 아마 공감하셨을 겁니다. 맞아, 나도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해. 운동도 하는데 왜 이렇게 지치고 살은 그대로일까? 그 고민을 수없이 반복해왔다면 오늘 이 영상이 작은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덜 먹고 더 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소화시키고 어떻게 배출하느냐가 다이어트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살이 안 빠진다고 괴로워하는 가족이 있다면, 소화불량과 만성 피로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살을 빼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몸을 이해하고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더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반드시 고통스럽고 배고프고 지쳐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소화 효율을 높이고 장을 건강하게 돌보고 몸 안의 리듬을 되찾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더 가볍고 활기찬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식사 전에 효소가 들어간 음식을 한 입 더 먹고 식사 후 5분만 걸어주고 유산균 한 포를 꾸준히 챙겨 먹는 것. 이 단순한 루틴이 당신의 몸을 다시 건강한 흐름으로 되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단순히 체중 감량 그 이상일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가 편안해지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자존감이 돌아옵니다. 이 영상이 그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꼭 당신만 알고 끝내지 마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에게도 이 소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